여기 1번 보시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기말 재고자산이 최근에 매입한 단가. 여기 보시면 재고자산이라는 게 남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말 재고자산은 몇 월 며칠 날 남은 거예요? 12월 31일이 최근에 게 남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왜냐면 선입선출법의 뜻이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뭐 하는 거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선입선출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재 수익의 과거의 원가가 대응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수익은 뭐냐면 최근에 판매했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비용은, 과거의 원가는 이제 말 그대로 옛날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물건을 최근에 파는 거, 그게 무슨 법이에요? 선출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물가 상승. 그래서 우리 물가 상승 이거 외운 적 있었죠? 물가 상승 시에 매출 원가만 후입이 크다 그랬습니다. 후입선출법이 크다. 나머지는 누가 크다고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요 물가 상승으로 해도 정답은 선입선출법이 나오죠.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부채와 자본. 그래서 말 그대로 이제 부채하고 자본과 관련된 문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하는 채무는 보고기간 종료일과 재무제표가 사실상 확정된 날 사이에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상환하기로 합의하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유동하고 비유동으로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처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1년이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걸로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1년 이내. 보호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채무는 기존의 차입 약정에 따라, 기존에다 밑줄 치십시오.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기존입니다. 그래서 기존에가 어떠냐, 요게 좀 중요하거든요. 내용 중에서. 그래서 기존의 게 몇 년이 넘는다고요? 1년을 초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처음이 어떠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1년이 넘기 때문에 우리 1년 넘는 거는 뭐라고 표현하죠? 비유동 부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3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잉여금.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하고 기타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는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우리 이익잉여금 이렇게 외웠잖아요. 이익잉여금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뭐 있어요? 이익준비금. 그 다음에 끝에가 적립금. 그래서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뭐요? 1까지. 그리고 1번하고 2번하고 다른 점은 1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에는 저게 중요한 거예요. 기존의 차입 약정. 기존의 무슨 약정이요? 차입 약정. 그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기존의 차입 약정의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기존에 이제 저거 할 때, 그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1년이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어떠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이렇게 나오면 1번은 꼭 맞춰주셔야 돼요. 왜냐면 2번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유동성 배열법. 그래서 3번 나오면 그냥 무조건 이렇게 푸세요. 어떻게 푸시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이고, 그러고 보니 프로그램을 안 켜놨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들어와서 푸세요.
그래서 2099 들어오시고 네, 물레전자. 그래서 어떻게 풀어주시면 되냐면은요, 요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에 들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푸는 거예요. 컨트롤 F 상품. 그래서 상품 밑에다가 146번 쓰세요. 그래서 상품 밑에다가 몇 번 쓰시라고요? 146.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대여금이요? 단기 대여금. 그래서 단기 대여금 치시면 114번 나와요. 그래서 114.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임차보증금. 그래서 임차보증금은 232번 나와요. 그래서 232번. 그 다음에 F2 선납세금. 선납세금은 136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동성 배열법 나올 때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무조건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번호를 적으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낮은 거 먼저, 높은 거는 나중에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뭐 먼저 쓰시라고요? 낮은 거 먼저.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임차보증금.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꼭 컨트롤 F를 이용을 하세요. 그러면은 답맞출 확률이 좀 올라갑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채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래서 사채 나오면 일단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액면이자율 기준. 그래서 액면이자율이 크면 뭐라 그랬죠? 할증. 그리고 얘는 나오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 나오면 말장난으로 좀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으면 할인. 그래서 크면 할증 발행, 작으면 할인 발행. 1번 보시면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게 그래서 제가 저번에 저희 시험 보고 한글 시험이냐 국어 시험이냐 이렇게 이야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요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거기 문제 보시면은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높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액면이자율이 낮다는 얘기예요. 앞뒤를 거꾸로 바꿔보면. 그래서 1번은 할인 발행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시장이자율이 액면이자율보다 낮다. 이 얘기는 액면이자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면이자율이 높게 되면은 그때는 무슨 발행이세요? 할증 발행입니다. 그래서 일단 1번은 틀렸어요. 2번도 틀리고. 그 다음에 3번 사채를 할인 발행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딴 건 몰라도 이 뜻은 아셔야 됩니다. 할인의 뜻은 싼 거예요? 비싼 거예요? 싸게 파는 거죠. 그러면 싸게 팔면은 내가 받는 금액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보통 예금에 유입되는 금액은 작다가 맞아요. 동일하다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래서 액면 이자액은 똑같아요. 무슨 이자액은 똑같다고요? 액면 이자액은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 다음에 5번. 이것도 그렇게 저희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때가 시험 문제가 좀 쉽진 않았어요. 이론이. 건축은 1차 연도에 한국의 사옥을 신축하기로 계약하였다. 총 공사 계약 금액은 1,000,000원이며 그 다음에 공사가 완료된 3차 연도까지 한국의 사옥 신축 공사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요런 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다음에 나와도 찍어야 될 확률이 좀 높긴 합니다. 왜냐면 저희 시험에서 잘 나오는 내용의 시험 문제는 아니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거기 보시면은 1차 년도하고 2차 년도에 단기 발생 원가를 더하면은 얼마 나오냐면은요 600 나와요. 단기 발생 원가를 단기 발생 공사 원가라고 있죠. 그래서 공사 원가가 지금 우리는 3차 년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내용 보시면 1차하고 2차가 어떻게 되어 있죠? 1차하고 2차가 100만 원하고 얼마 있어요? 500. 그래서
지금까지 총 600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세 번째, 그 밑에 추가 소요 추정 원가라고 있어요. 추가 소요 추정 원가. 그래서 지금까지 총 650이랑 150 해서 800이 들어갔어요. 얼마가 들어갔어요? 총 800.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 800이 아니죠. 650이 아니라 650에 150이니까 800 맞죠? 800. 그러면 보시면 거기 보시면 잠시만요. 뭐 문제가 좀 원래 이게 딱 나눠줘야 되는데 잠시만요. 일단 거기 보시면은요. 내용 보시면 지금까지 맞다. 여기 아니구나.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총 얼마가 발생했냐면 단기 발생 원가는 얼마라고요? 600이에요. 얼마라고요? 600.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2차년도에 요걸로 계산할 필요가 없구나. 2차년도에 보시면 지금 100만원하고 500 들어갔잖아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공사 진행률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진행률은 거기 보시면 누적 발생 원가, 누적 발생 원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기 발생 공사 원가, 여기 누적 발생 원가거든요. 그래서 600만원 나누기 누적 발생 원가 더하기 추가 소요, 추가 소요 추정 원가. 그래서 거기 지금 누적이 600이고요. 그 다음에 나누기 누적 발생 원가가 600 더하기 추가로 얼마 더 들어갔죠? 150만 원이 더 들어갔죠. 지금 2차년도에 공사 진행률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600만 원을 이거 배운 적 없습니다. 600만 원을 750으로 나누면 80% 나와요. 몇 프로 나온다고요? 80%. 그래서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80%만큼 공사를 했다라는 뜻입니다. 요 80%의 뜻이 몇 프로만큼 공사했다고요? 80%.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요 상태에서 지금 총 1000만원짜리잖아요. 그래서 1000만원짜리에서 지금까지 몇 프로 일했다고요? 80%. 그러면 2차년도까지 해서 800만원 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3차년도에 인식하여야 할 공사 수익이잖아요. 그러면 총 1000만원 중에서 얼마까지는 돈을 번 거라고요? 80%만큼 돈 번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200만원만 더 벌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요런 건 연습하지 마세요. 요거 한 문제밖에 없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푸시는 요 99회가 이론은 좋은 횟수가 절대 아닙니다. 왜냐면 이렇게 나오면은요, 지금 5개 풀었죠. 여기에서 평균적으로 잘 맞추신 분 3개, 못 맞추신 분은 1~2개 이렇게밖에 못 맞춰요. 절대 이 앞쪽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근데 여기부터 잘 맞추셔야 돼요. 6번부터 10번까지 해서 여기에서 몇 개 맞냐가 저희한테는 솔직히 좀 중요한 파트긴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6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분류. 그래서 분류는 나누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가 계산 시점에 보시면 실제 원가하고 예정 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하느냐, 실질적인 금액으로 하느냐 아니면 예상으로 하느냐, 그걸 이제 예정 원가, 실제 원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거 잘 좀 봐두세요. 그래서 그거 잘 좀 봐두시고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경제적 효익이라고 있는데 경제적 효익은 소멸 원가하고 비소멸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원가를 언제 계산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제하고 뭘로 나누어진다고요. 일단 예정으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제품과의 관련성 위에나 옆에다가 요거 적어주세요. 뭐 적어주시냐면 추적 가능성. 이걸 다른 말로 추적 가능성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직접비하고 간접비. 그 다음에 원가 행태에는 2가지 있었잖아요. 변동비하고 뭐요? 고정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4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배부 기준. 이거는 초반에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우리 배부 기준 나오면 무조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과관계로 가장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그 다음에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선입선출법하고 완성품 환산량. 무슨 법의 완성품 환산량이요? 선입선출법. 그래서 우리 선입선출법이면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선입선출법의 완성품 환산량은 완 플러스 말 마이너스 뭐요? 초. 그 다음에 가공비는 균등 투입이래요. 그럼 거기 보시면 완성이 400, 말은 100개의 몇 프로요? 20%. 그 다음에 빼기 초는 150개의 몇 프로요? 40%.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400개 더하기 20개 빼기 60개 되죠? 그러면은 360개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1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가공원가. 그래서 우리 가공원가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 기초원가 또는 기본원가는 뭐 더하기 뭐요? 재료비 더하기 노무비였죠. 그래서 공식 기억 안 나시는 분은 다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공원가 또는 전환원가는 노무비랑 간접비예요. 그래서 지금 가공원가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노무비가 100. 그 다음에 간접비가 두 개가 있어요. 고정이 70. 그 다음에 변동은 직접 노무의 80%래요. 그러면 100만원에 80%니까 얼마죠? 100만원에 80%면 80만원이죠. 그래서 250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은 연습은 해보시긴 하는데 이거는 꼭 잘 안 되시는 분은 연습 오늘 집에 가셔서 해보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꼭 내일 오셔서 질문하세요. 왜냐면 쉬운 내용은 아닌 파트입니다. 지금부터 보실 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두 번째 줄 끝에 단계배분법. 일단 우리 보조부문 배부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으세요. 그래서 직접, 단계, 상호.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직접 배부법은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냐면은요.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뭐 할 때요?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순서를 정하고, 그래서 거기 밑에 뭐 순서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무슨 단계요? 절충.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지원의 그 원가를 먼저 배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원 보시면 83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83만원. 그래서 이제 83만원 관련돼서 할 건데요. 거기 보시면 83만원 곱하기 50%, 40%, 10%씩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 하면은 41만 5천원이 A1.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몇 프로요? 두 번째는 40%죠. 그래서 83만원 곱하기 40% 하면은 그래도 계산기를 써야지. 33만 2천원. 왜 안 나와? 요게 A2. 그 다음에 83만원 곱하기 10%. 요게 8만 3천원. 요게 지원. 그 다음에 이제 G2를 배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키포인트예요. G2가 현재 68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를 가지고 있다고요? 68만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은요. 좀 전에 83,000원 받았죠? 요것도 나누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3번입니다. 요거 물어본 거예요. 요 앞에. 거기에서 물어본 게 배부해 줄 때 그 금액을 물어본 게 딴 걸 물어본 게 아니고 요거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76만 3천원. 그 다음에 연습이니까 그냥 다 보여드릴게요. 끝까지. 그 다음에 원래 30%, 20%, 50%인데 단계배부법이라고 나오면 처음만 그거에 맞춰서 배부를 해주는 거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원래 30, 20, 50인데 50은 없는 겁니다. 두 번째 배부해줄 때 보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50분의 30. 그래서 68만원 더하기 83,000원 나누기 50 곱하기 30 하시면 45만 7,500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두 번째는 요게 A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68만원 더하기 83,000원 곱하기 여기는 50분의 20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집에 가서 연구 꼭 해보시고 잘 안 되실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많이 풀어본 내용이 아닌지라. 그래서 한 번씩 꼭 해보시고 막히는 부분 내일 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30만 5,200원. 근데 지금 물어본 거는 요거 구하는 걸 물어본 게 아니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1번 환급에다 밑줄 치세요. 일단 정답은 2번입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우리 환급은 무려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일반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에 해주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조기 환급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15일 이내에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참고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20일이 아니고 15일. 그 다음에 1번은 30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조기환급은 개인이나 법인이나 똑같아요. 그 다음에 법인사업자의 예정신고기간의 환급세액은 조기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된다. 그거 맞는데 아직 저희 안 배웠어요. 그거는 나중에 그 실기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근로소득. 정답 4번입니다. 왜냐면 근로소득이라는 게 이거 돈 받으면 세금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딱 보셨을 때 4번에 보시면 회식비 세금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죠? 그래서 소득으로 안 잡히잖아요. 그냥 회식은 직원들 복지 차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정답은 4번이고 1번 보시면 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 이게 월급이에요. 우리가 근로를 제공하잖아요. 그래서 근로 제공하고 받은 보수 그게 월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상여에다 밑줄 치세요. 상여는 보너스예요. 그래서 상여금 얼마냐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보너스 얼마 받냐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여 그러면은 이제 보너스와 관련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3번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이거든요. 그래서 퇴직소득은 퇴직소득 처리하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있죠.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은 소득 요거는 근로소득으로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거기에서 근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근데 회사에서 퇴직금 말고 다른 돈을 주네. 퇴직금에 없는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뭐 이 사람이 오래 다녔다 그래서 퇴직금 말고 별도의 돈을 더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뭐 TV에 안 좋은 걸로 나오긴 했지만 규정에 있는 것보다 더 주는 회사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부분들은 근로소득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세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우리 이거 외우라고 하긴 했었었죠. 뭐 하라고 했었냐면은 일단 1번하고 2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뭐 외우라고 했었냐면 요거 외우라 그랬었잖아요.
간이과세자. 그래서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얼마 미만이요? 8천.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뭐만 발행한다고요? 영수증. 그 다음에 공급 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그래서 일단 1번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 맞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를 면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외운 걸로 되는데 정답은 일단 3번이요. 간이과세자가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는 경우 면세 농산물 등의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배운 적은 없습니다. 공제 안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 되세요? 3번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배운 적 없어요. 시험 문제에도 이렇게 잘 나오는 파트가 아닌지라. 그 다음에 4번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 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공급 대가의 0.5%를 납부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이것도 배운 적은 없어요. 4번 맞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인적 공제. 그 위에나 밑에 빈 공간에다가 기본 공제라고 일단 적어주세요. 인적 공제가 있는데 일단 기본 공제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나이하고 소득 있잖아요. 요게 기본 공제예요. 그러니까 인적 공제는 이제 기본 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추가 공제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에 경로 우대 공제, 그 다음에 뭐 장애인 공제, 그 다음에 저기 부녀자 공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부모 공제, 이렇게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저희 등록할 때 맨날 적어 놓고 있잖아요. 뭐 놓고 있냐면은 저기 사원 등록. 네, 사원 등록에 있는 내용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씩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보시면 일단 1번 기본공제 대상 판정에 있어 소득금액 합계액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득세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종합소득, 퇴직소득, 그 다음 무슨 소득이요? 양도소득. 그래서 종합에는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2번 배우자가 없는 거주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부모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정답은 2번입니다. 요 3천만 원은 부녀자 공제예요. 그래서 부녀자 공제는 3천만 원 이하만 됩니다. 라고 적어드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다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을 때,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가능한 경우 이때 무슨 공제만 된다고요? 한부모 공제만 가능. 그래서 둘 다 안 해줍니다. 그래도 요즘에 이제 여기 2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과거보다는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둘 다 안 해주고 2가지 중에 한부모 공제를 해줘요. 왜 그러냐면 부녀자 공제는 50만 원인데 이거 금액 물어볼 때도 있어요. 이론에서. 근데 한부모 공제는 100만 원이라 2가지가 겹치면 높은 거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공제만 가능하다고요? 한부모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3천만 원은 한부모가 아니고 무슨 공제라고요? 부녀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3번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네.
그리고 거기 이거는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는데 자녀가 장애인이면서 자녀의 배우자도 장애인인 경우 가능해요. 이거 되게 특이 케이스예요.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요건 되게 특이 케이스로 요런 경우에는 돼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은 자녀가 장애인이야. 원래 자녀의 배우자 안 되거든요. 근데 자녀의 배우자도 원칙은 안 되는데 그 자녀의 배우자가 뭐일 경우에는 돼요. 장애인인 경우에는 특이 케이스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배우자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부양가족이 1년 미만이냐 1년 이상이냐는 상관없어요. 그냥 주민등록상으로 같이 살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월할 계산 안 해요. 그래서 정답은 2번. 근데 요거는 앞으로 연말정산 연습 시험 볼 때까지 하면 14번은 충분히 맞출 수 있습니다. 15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세금 계산서. 무슨 계산서요? 세금 계산서. 일단 1번이 매출의 영세예요. 1번이 뭐라고요? 매출의 영세. 그래서 영세는 영세율 세금 계산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수출. 직수출이 매출의 수출인데 직수출의 특징은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없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임대용역. 그거 매출의 과세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나중에 혹시 건물주 되시면 세금 계산서 발행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의 과세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주에다 밑줄 치세요. 간주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를 진짜로 인정하기 때문에 요거는 매출의 건별이에요. 그래서 건별은 세금 계산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견본품. 견본품은 이거 간주 공급이에요. 그리고 이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장부가액으로 가야 돼요. 시가로 가야 돼요. 제가 원가 시가 나오면 뭐라 그랬죠? 원가는 일반 전표. 시가는 뭐요? 매입 매출 전표. 그래서 여기에서는 시가로 가는 건데 지금 이 문제는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것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영세율 세금 계산서랑 내국 신용장이랑 부동산 임대. 그래서 2,500하고 1,200 해서 3,700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수준으로는 15개 풀어서 현재 찍든 풀든이에요. 찍든 풀든 5개 이상 맞추는 게 현재는 목표고요. 최종 목표는 10개입니다. 근데 10개 만만치는 않아요. 왜냐면 이론 자체가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10개, 11개, 막 12개 맞다가 잘 안 나올 때는 막 6, 7개 맞고 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3시 5분에 저기 일반 전표부터 또 할 시간 드릴게요.